1995년 9월 23일 새벽 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속은 쏟아지는 폭우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물살이 휘몰아치는 계곡 위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녀는 비명을 지르는 바람 소리 사이로 무거운 트렁크 가방 2개를 질질 끌며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지독한 탐욕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이것만 던지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라고. 큰딸 박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가방을 벼랑 아래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80억 자산가였던 노부부는 자식들의 손에 의해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추락했습니다. 살해 현장은 완벽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안에는 먹다 남은 아침 식사만이 덩그러니 놓여 집주인의 실종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노부부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세 자녀는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며 부모를 찾는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실종 7년 후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부모의 피 묻은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딸 박수진은 강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피부과 원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박민수는 증권가의 전설로 불리며 수천억을 주무르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막내 박민호는 거대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장해 화려한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죽음은 이제 희미해진 과거의 불편한 기억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23일 부모님이 실종되었던 바로 그날 세 사람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25년 전 사라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긴 은행 금고가 오늘 드디어 열린다. 세 자녀는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부모의 모든 서류와 비밀 열쇠를 완벽히 파기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 측의 공식 확인 전화는 소름 끼치는 현실이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금고. 내의 비밀 서류를 경찰에 즉시 제출하라는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공포에 질린 채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금고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그들은 25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서 금고 앞에 섰습니다. 은행 직원이 육중한 철문을 열자 그 안에는 기대했던 현금 대신 낡은 카세트 테이프 1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꺼내려는 찰나 정적을 깨고 금고실 내부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강아지들 25년 동안 그 피 묻은 돈으로 잘 지냈니? 그것은 분명히 25년 전 벼랑 아래로 던져졌던 어머니의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 세 사람 앞에 대형 모니터가 번쩍하며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얼굴의 절반이 끔찍한 화상 흉터로 뒤덮인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죽였다고 믿은 어머니 김영희 씨였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통해 자식들을 응시했습니다. 너희가 던진 가방은 벼랑 끝 나무에 걸려 멈췄고 나는 그날 죽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 돈으로 악마처럼 살아가는 매 순간을 나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25년을 기다려온 유령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고실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자식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천천히 들이밀며 지난 25년간의 지옥 같은 삶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날 가방 안에서 바로 죽었기를 바랐겠지. 하지만 나는 벼랑 끝 나뭇가지에 걸린 채 내 몸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남았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모니터 속의 어머니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 기부금 40억 때문에 부모를 가방에 넣어 던질 수가 있니? 어머니는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했을 때부터 이미 이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가짜 인생을 바로 그 돈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종 사건 이후 세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유가족의 가면을 쓰고 8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집어삼켰습니다. 큰딸 수지는 그 돈으로 강남의 여왕이 되었고 둘째 민수는 타인의 피눈물로 거대한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막내 민호는 아버지가 아끼던 가평 땅에 화려한 건물을 세우며 부모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화려한 파티를 열고 성공을 자축하는 동안 어머니는 바로 그들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큰딸 병원의 청소부로, 둘째 집의 가정부로 일하며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모두 기록해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때 고집만 안 부렸어도 편하게 가셨을 텐데. 민호의 그 잔인한 한마디가 어머니를 다시 걷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었으며 본인이 괴물을 키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복수는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목숨 걸었던 명예와 재산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손가락을 튕기자 세 자녀의 휴대폰으로 수십 통의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수진의 불법 대리수술 장부와 둘째 민수의 주가 조작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그 돈이 이제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어머니의 선전포고와 함께 자식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과응보, 부모를 버린 자식들이 마주해야 할 가장 잔혹한 형벌의 서막이었습니다. 금고실 모니터 너머로 비치는 자식들의 모습은 더 이상 강남의 명사가 아니라 덫에 걸린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 속에서 그들의 현재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아, 내 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큰딸 수진은 강남에서 가장 성공한 피부과 의사로 불리며 고결한 여왕처럼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환자들의 얼굴에 칼을 대는 동안 그 뒤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상류층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수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칭 가치 투자자라며 방송까지 출연해 대중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재산은 개미 투자자들의 전 재산을 털어먹는 작전주와 주가 조작으로 세워진 피해 성체였습니다. 막내 민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평 땅에 대형 유흥시설을 세우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일삼으며 인맥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행복한 형제들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사실은 25년 전에 비밀을 공유한 공범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부모를 죽이고 얻은 그 돈으로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벌여왔는지 25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은 줄 알고 그 돈으로 천국을 건설했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너희가 세운 그 화려한 강남의 건물들이 사실은 내가 너희를 가둘 감옥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모니터에는 수진이 간호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비리를 지시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의 호와 요트에서 벌어진 주가 조작 모의 현장의 녹취록도 금고실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경악하며 저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25년 전 부모를 버릴 때는 그토록 끈끈했던 동지애가 이제는 서로의 목줄을 죄는 칼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이 스스로 선택한 설정값이며 이제 그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사실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던 연극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악마 같은 설정들이 하나씩 꺾여지자 금고실 안은 지독한 악취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본인들이 누려온 25년의 영광이 사실은 어머니가 설계한 가장 잔혹한 지옥의 설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고실 모니터 너머로 비치는 자식들의 모습은 더 이상 강남의 명사가 아니라 덫에 걸린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 속에서 그들의 화려한 현재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아, 내 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큰딸 수진은 강남에서 가장 성공한 피부과 의사로 불리며 고결한 여왕처럼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환자들의 얼굴에 칼을 대는 동안 그 뒤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상류층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수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칭 가치 투자자라며 방송까지 출연해 대중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재산은 개미 투자자들의 전 재산을 털어먹는 작전주와 주가 조작으로 세워진 피해 성체였습니다. 막내 민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평 땅에 대형 유흥시설을 세우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일삼으며 인맥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행복한 형제들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사실은 25년 전에 비밀을 공유한 공범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부모를 죽이고 얻은 그 돈으로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벌여왔는지 25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은 줄 알고 그 돈으로 천국을 건설했다고 믿었겠지. 하지만 너희가 세운 그 화려한 강남의 건물들이 사실은
내가 너희를 가둘 감옥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모니터에는 수진이 간호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비리를 지시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의 호와 요트에서 벌어진 주가 조작 모의 현장의 녹취록도 금고실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경악하며 저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25년 전 부모를 버릴 때는 그토록 끈끈했던 동지애가 이제는 서로의 목줄을 죄는 칼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이 스스로 선택한 설정값이며 이제 그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사실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던 연극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악마 같은 본성이 하나씩 벗겨지자 금고실 안은 지독한 악취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본인들이 누려온 25년의 영광이 사실은 어머니가 설계한 가장 잔혹한 지옥의 설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80억이라는 돈으로 자유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에 발이 묶여 단 한 발자국도 어머니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껍데기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어 알몸으로 세상의 심판대 위에 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들이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삶의 진짜 모습이자 어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설정이었습니다. 금고실의 육중한 문이 닫힌 상태에서 자식들의 휴대전화는 이제 비명에 가까운 진동을 울려댔습니다. 어머니가 화면 속에서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자 25년간 억눌려왔던 진실의 뇌관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이 어떻게 너희를 배신하는지 똑똑히 봐라.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딸 수진의 병원 건물에는 검찰 압수수색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병원 로비의 대형 TV에는 수진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을 환자들에게 투여해온 영상이 실시간 뉴스로 송출되었습니다. 환자들의 항의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병원을 뒤덮었고 수진이 일궈온 강남의 여왕이라는 환상은 한순간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둘째 민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투자 회사의 주식은 90% 이상 폭락하며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회사 앞으로 몰려와 그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돌을 던졌고 그의 모든 자산은 그 즉시 동결되었습니다. 막내 민호가 운영하던 가평의 유흥시설에서는 대대적인 미성매매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뇌물을 먹이며 관리해온 정계 인사들은 이미 그와의 관계를 끊고 그를 꼬리 자르기에 제물로 삼았습니다. 세 자녀는 금고실 안에서 모니터로 중계되는 자신들의 몰락을 보며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수가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의 차가운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제보가 자식들이 가장 믿었던 비서와 신복들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돈으로 샀던 충성은 돈줄이 마르는 순간 가장 날카로운 배신의 칼날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기폭제였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가치가 부정당하는 고통입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본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끝 하나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금고실 안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졌고 자식들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 광기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성벽 아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원망하며 절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절규를 감상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으니까. 금고실 안의 공기는 산소보다 서로를 향한 증오로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선전포고 이후 자식들 사이의 얄팍한 유대감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생존 본능만 남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엄마를 가방에 넣자고 처음 말했냐고. 둘째 민수가 핏대를 세우며 큰 누나 수진을 몰아세웠습니다. 수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혼자 결정한 거야? 너도 그 돈으로 주가 조작 시작했잖아. 막내 민호는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누나랑 형이 가평 땅 팔아서 건물 올리라고 했잖아. 세 사람은 이제 어머니의 복수보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를 두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민수가 과거에 저질렀던 횡령장부를 언급하며 협박했고 민수는 수진의 병원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사망 사고를 들먹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니터를 통해 이 추악한 토론을 조용히 감상하며 가끔씩 새로운 증거를 화면에 띄워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봐라, 너희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형제의 민낯이 이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식들의 공격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뺨을 때리며 내가 그때 엄마 손만 제대로 잡았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실성한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웃기지 마.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죽은 셈 치자고 한 건 너였어, 민수야. 막내 민호는 형과 누나의 싸움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두 사람의 비밀이 담긴 USB를 찾아 금고 구석을 뒤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의 성공신화로 칭송받던 그들이 이제는 좁은 금고실 안에서 서로를 죽여야 내가 사는 굶주린 쥐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수의 주체인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혈육을 가장 큰 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설계한 이 토론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스스로의 입을 통해 서로의 죄를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으며 뒹구는 자식들의 모습은 인간이 가진 가장 밑바닥의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 속에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서로를 파괴하렴. 그것이 너희에게 어울리는 결말이니까. 닫힌 금고실 안에서 시작된 이 지옥 같은 토론은 자식들이 가진 마지막 인간성마저 증발시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방을 나갈 수 없다는 공포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시기심이 그들을 미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80억이라는 탐욕이 만들어낸 최후의 만찬이자 자식들이 스스로 차린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의 분노와 공포가 극에 달하자 자식들은 이제 서로를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러다 다 죽어. 어떻게든 나가야 해. 큰딸 수진이 울부짖으며 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봐도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필사적인 탈출 시도를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갈 생각 따윈 하지 마라. 너희가 선택한 지옥이 그리 쉽게 끝날 줄 알았니? 그때 금고실 바닥에 설치된 작은 스크린에 의문의 카운트다운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5959.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폭탄이야? 민호가 절규했고 민수는 재빨리 금고의 설계도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생전에 금고 자랑을 할 때 흘렸던 정보를 기억해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탈출 코드가 존재한다는 것. 그 코드는 오직 3가지 중요한 정보를 조합해야만 풀 수 있는 암호였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물건. 둘째,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그림. 셋째,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날짜. 자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버린 후 그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뭘 아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망할 골프채, 아니면 그 낡은 카메라? 수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그림이라니 금시초문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는 그림 같은 거 그린 적 없는데? 어머니는 모니터 속에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림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지. 너희를 그린 그림이야.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고 초조함 속에서 자식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탈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를 강제로 직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파괴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퍼즐 조각들을 다시 맞춰야만 나갈 수 있는 잔혹한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퍼즐 조각들을 끼워 맞추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해낸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과거의 죄를 들춰내는 과정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두 번째 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금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깊은 복수의 덫이라는 것을 자식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0분 아래로 떨어지자 금고실 안에는 희망 대신 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초에 도달하기 직전 육중한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운 복도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 자녀는 서로를 밀치며 금고실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경찰도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휠체어에 앉은 노파 곁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둘째 민수의 딸이자 세 자녀가 그토록 아꼈던 손녀 서윤이었습니다. 아빠, 고모, 작은아빠. 생각보다 빨리 나오셨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의 발랄함은 온데간데 없이 서늘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휩싸여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왜?
왜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야? 서유는 대답 대신 손에 든 태블릿 PC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새 자녀가 결코 봐서는 안 될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벼랑 끝에서 새 자녀가 가방을 던지고 난 직후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는 장면이 찍힌 은밀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준 건 낚시꾼이 아니에요. 그날 밤, 당신들이 고용한 처리업자가 할머니를 빼돌린 거죠. 서윤의 말에 새 자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날의 범죄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어머니, 즉 할머니의 복수를 돕는 대가로 자식들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돈 따위엔 관심 없으세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당신들이 부모를 버리고 얻은 그 부를 이제 제가 물려받을 때가 된 거죠. 어머니는 곁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녀의 탐욕을 미끼로 사용한 것입니다. 새 자녀는 이제 자신들의 핏줄인 서윤에게마저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규했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서로의 죄를 증명하는 진실의 증거를 내놓는 사람 한 명만 여기서 살려보내드릴게요. 이것은 어머니가 던진 가장 잔인한 미끼였습니다. 단 한 장의 생존권을 두고 혈육끼리 서로를 죽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민수는 딸에게 애원했고 수지는 조카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민호는 살려달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핏줄은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탐욕 앞에 그 피는 그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표식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서윤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괴물이 괴물을 낳고 그 괴물이 다시 자식을 잡아먹는 순환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금과 암보다 더 지독한 지옥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냥터에 던져진 꼴이 되었습니다. 손녀 서윤이 던진 단 한 명의 생존권이라는 잔혹한 게임 앞에 자식들은 이제 이성을 잃은 사냥개가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혈육이라 부르던 동지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상대의 숨통을 끊어야 내가 산다는 광기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민수, 저놈이 아버지 목을 조르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큰딸 수진이 먼저 비명을 지르며 폭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경악하며 수진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미쳤어? 수면제 탄 우유를 아버지 입에 들이부은 건 너잖아. 이 살인귀 같은 년아. 막내 민호는 그 틈을 타 서윤의 발치로 기어가 바닥을 긁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가방만 들었어. 형이랑 누나가 시킨 대로만 했다고. 제발 나만 살려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이 처절한 골육상쟁을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보듯 조용히 감상하며 가끔씩 차가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빌 때 누가 제일 크게 웃었니?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에 복도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다시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이 병원 지하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 구체적인 날짜까지 까발렸습니다. 수진은 민수가 유산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 실종 신고를 며칠 늦추자고 제안했던 녹취 파일이 자신의 비밀 금고에 있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공포보다 저 인간이 나를 감옥에 쳐넣고 혼자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시기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폭로 과정을 고성능 마이크로 녹음하며 실시간으로 검찰청 대변인실에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높아지니까요. 서윤의 조롱 섞인 응원에 자식들은 숨겨둔 비밀 장부의 위치와 공범들의 명단까지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부모를 죽였던 그날의 잔인함을 서로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민호는 급기야 누나와 형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뒹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만 없었어도 난 평범하게 살았어. 너희가 악마야. 한때 강남의 성공 신화로 추앙받던 세 남매가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침을 뱉으며 괴물로 변해가는 광경은 그 자체로 지옥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설계한 이 게임은 자식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혼까지 완전히 분쇄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은 찢겨진 서류들과 자식들이 흘린 눈물, 그리고 탐욕의 잔해들로 더럽혀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충분하다는 듯 손을 들어 서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누군지 확실히 알겠구나. 자식들은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더 거대한 절망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의 목을 죄며 쏟아낸 추악한 진실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화살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떨며
서윤이 건네준 리모컨의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 순간 금고실 복도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뉴스 속보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보입니다. 강남 최대 피부과 원장과 유명 투자 전문가 일가의 조직적 존속사례 및 80억 규모의 재산 은닉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그들이 서로를 헐뜯으며 내뱉었던 자백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건 비공개여야 해. 수진이 모니터를 붙잡고 절규했지만 이미 그녀의 병원 앞에는 시민들의 분노 섞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수의 휴대전화에는 전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금융당국의 통지서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버리고 얻었던 80억, 그리고 그 돈을 불려 쌓아 올린 수백억의 자산이 단 1분 만에 범죄 수익금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자식들을 향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돈이 이제는 너희를 가둘 창살을 만드는 철근이 될 거다. 막내 민호가 세운 가평의 유흥시설은 이미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고 그가 관리하던 고위층들의 배신 섞인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서로를 향한 신뢰마저 잃어버린 채 알몸으로 광장에 던져진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설계한 복수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살아있는 채로 모든 것을 잃는 사회적 거세였습니다. 서윤은 곁에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기부금 40억 아까워하시더니 이제는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네요. 자식들은 이제 서로를 탓할 기운조차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25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은 어머니의 한숨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그들을 체포하러 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빗속에서 자식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법정 공방과 차가운 감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재산 몰락은 서막에 불과했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서로의 목을 죄며 쏟아낸 추악한 진실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화살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몸을 떨며 서윤이 건네준 리모컨의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 순간 금고실 복도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뉴스 속보가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보입니다. 강남 최대 피부과 원장과 유명 투자 전문가 일가의 조직적 존속사례 및 80억 규모의 재산 은닉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그들이 서로를 헐뜯으며 내뱉었던 자백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전 국민에게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건 비공개여야 해. 수진이 모니터를 붙잡고 절규했지만 이미 그녀의 병원 앞에는 시민들의 분노 섞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수의 휴대전화에는 전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금융당국의 통지서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버리고 얻었던 80억, 그리고 그 돈을 불려 쌓아 올린 수백억의 자산이 단 1분 만에 범죄 수익금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자식들을 향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돈이 이제는 너희를 가둘 창살을 만드는 철근이 될 거다. 막내 민호가 세운 가평의 유흥시설은 이미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고 그가 관리하던 고위층들의 배신 섞인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서로를 향한 신뢰마저 잃어버린 채 알몸으로 광장에 던져진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설계한 복수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살아있는 채로 모든 것을 잃는 사회적 거세였습니다. 서윤은 곁에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기부금 40억 아까워하시더니 이제는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네요. 자식들은 이제 서로를 탓할 기운조차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25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은 어머니의 한숨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그들을 체포하러 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빗속에서 자식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법정 공방과 차가운 감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재산 몰락은 서막에 불과했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사회적 매장을 당하자 자식들의 눈에는
이제 공포 대신 도끼가 서린 광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차피 다 끝났다면 저 노인네랑 서윤이부터 죽여버리고 지옥에 가겠어. 둘째 민수가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며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 뒤에 숨어 살던 자식들은 그 껍데기가 벗겨지자 25년 전 부모를 던졌던 그 잔혹한 포식자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딸 수지는 서윤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거 다 멈춰. 안 그러면 이 계집의 목을 따버릴 테니까.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식들의 그 처절한 발악을 무표정하게 응시했습니다. 막내 민호 역시 제정신이 아닌 듯 금고 안에 집기들을 부수며 서윤의 태블릿을 빼앗으려 광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참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앞길을 막은 어머니와 조카를 향한 살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차가운 조롱을 던졌습니다. 역시 내 자식들답구나. 끝까지 남 탓을 하며 칼을 휘두르는 꼴이라니. 그때 서윤이 차갑게 웃으며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고모, 내가 할머니를 돕는 게 단순히 정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윤의 눈빛은 이미 그녀의 아버지 민수보다 더 깊은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의 마지막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는 25년 전 가평 별장의 또 다른 비밀 공간이 비춰졌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 자식들의 탐욕을 예견하고 만들어둔 진짜 80억의 행방이 담긴 비밀 금고였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찾던 그 돈, 사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1년 전부터 다 빼돌렸거든. 자식들은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와 싸우는 동안 가장 아꼈던 손녀가 그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딸이 자신보다 더 잔인한 악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서윤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괴물은 내가 키웠지만 그 괴물이 낳은 새끼는 더 지독한 법이지. 자식들은 이제 어머니라는 거대한 산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키워온 독리를 가진 새끼 악마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악당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가 설계한 가장 완벽하고도 비참한 침습의 순간이었습니다. 금고실 안은 이제 누가 누구를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독한 살기와 배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탐욕에 의해 찢겨나간다는 진리 말입니다. 금고실 안에 화려했던 불빛이 하나둘 꺼지며 자식들의 눈앞엔 차가운 현실의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자 남매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짓밟렸습니다. 큰딸 수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병원, 내 명예, 2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켜온 것들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둘째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동결된 계좌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세운 주가 조작의 왕국은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 섞인 고소장과 함께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막내 민호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하며 자폐적인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들의 처참한 붕괴를 보며 예전에 자신이 벼랑 아래서 느꼈던 그 고독한 공포를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돈이 사라진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와 감당할 수 없는 범죄의 낙인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니터를 통해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80억 유산의 진짜 결말을 선포했습니다. 그 80억은 이미 국가에 의해 전액 몰수되어 너희 아버지가 원하던 곳으로 기부되었다. 너희는 부모를 죽이고도 단 한 푼의 유산도 만져보지 못한 채 평생을 빚쟁이와 범죄자로 살게 될 것이다. 자식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도 수입차도 그들을 따르던 아첨꾼들도 이제는 모두 그들을 비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아꼈던 손녀 서윤마저 쓰레기 같은 어른들이라며 그들을 비웃고 복도를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 남매는 서로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한 채 깊은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준비한 인과응보의 정점, 즉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평생을 증오 속에 살아야 하는 형벌입니다. 금고실의 공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화면 가득 담으며 차갑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금고실의 전등이 깜빡이며 완전히 꺼지자 자식들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내면의 악마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고 그 정적 속에서 25년 전 그날의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민호야, 춥구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옛 목소리에 수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가방 속에서 자식들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원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벽면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환영을 보며 미친 듯이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마다 어린 시절 자신들을 안아주던 어머니의 손길이 피 묻은 환상으로 나타나 그들의 목을 죄었습니다. 막내 민호는 바닥에 고인 물방울 소리가 마치 어머니가 벼랑 아래서 흘리던 핏방울 소리처럼 들린다며 구석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탓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각자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실체화되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의 환영은 자식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얻은 80억이 정말 행복했니? 수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민수가 밀었어. 라고 이미 의미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손에 묻지도 않은 피를 씻어내려는 듯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대며 오열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추악한 미치광이들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CCTV로 지켜보며 자식들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을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잔혹한 것은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매 순간 죽음보다 못한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죽음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설계한 지옥은 그리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만큼 긴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가 괴물이 되어 자신을 잡아먹는 인과응보의 필연적인 단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식들의 울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대신 기괴한 웃음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만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금고실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눈부신 조명이 자식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문 앞에는 어머니와 서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수사관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너희가 입으로 뱉은 그 추악한 진실들, 세상이 다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초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정신이 피폐해진 자식들은 이제 숨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큰딸 수지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기어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민수랑 민호 꼬드겨서 그랬어. 제발 나만은 살려줘. 그녀의 말에 민수가 실성한 듯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그랬잖아. 아버지가 기부하면 우리 병원 망한다고. 누나가 먼저 약을 탔잖아. 막내 민호도 자포자기한 듯 25년 전 가평 별장 지하실에서 벌어진 시신 유기 과정을 낱낱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죄를 떠넘기는 그 처절한 광경을 한 자도 빠짐없이 녹화하게 했습니다. 서유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의 자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청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추하게 만드는군요. 당신들은 자식이 아니라 기생충이었어요. 서윤의 독설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법적인 처벌보다 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강남을 호령하던 명사들이 이제는 서로의 죄를 증언하며 수갑을 채워달라고 애원하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손에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수갑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25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죽어서도, 아니 감옥 안에서도 평생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과 함께 자식들은 수사관들에 의해 어두운 금고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설계한 산막의 시작이자 자식들이 스스로 판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25년 전 벼랑 끝에서 시작된 이 잔혹한 드라마는 이제 법정이라는 최후의 무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자식들의 심장을 사형 선고처럼 내리쳤습니다. 피고인들은 친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25년간 그 재산을 탐닉해온 이륜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세 남매의 비루한 몰락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큰딸 수지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둘째 민수와 막내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듯 몸을 틀었습니다. 판사는 이들에게 자비 없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박민수, 박민호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25년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지독한 독이 빠져나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80억의 유산은 법원의 몰수 판결에 의해 전액 환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환수된 전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생전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어린이 재단과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린 너희에게 그 돈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곳에 쓰이는 것을 지켜보는 형벌을 주마. 자녀들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버스 안에서 자신들이 세웠던 건물의 간판이 내려가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기부 재단이 설립되는 뉴스를 목격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진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 감옥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늙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수감된 감옥을 찾아가 단 한 번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창살 너머로 자식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어머니에게 자식이 아닌 25년 전 그날 밤 벼랑 끝에서 함께 죽어버린 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휠체어를 돌려나오며 서윤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장례식을 치러야겠구나. 가방에 갇혀있던 내 영혼의 장례식을. 80억이라는 탐욕이 만든 거대한 연극은 주연 배우들의 비참한 퇴장과 함께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사라진 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25년 전 그날 벼랑 끝에서 멈춰섰던 어머니의 시계는 이제야 비로소 정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밀어 넣었던 가평의 그 벼랑 끝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피 묻은 80억의 욕망 대신 차가운 새벽 공기와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기부된 돈으로 세워진 장학재단과 복지센터는 수많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품 안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 부모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던 새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천천히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잘 가거라, 나의 괴물들아. 그리고 나의 아픈 기억들아. 함께 복수를 도왔던 손녀 서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취한 부와 권력 역시 언젠가 또 다른 탐욕의 씨앗이 될지 모른다는 경고가 바닷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고통을 증오가 아닌 평온으로 덮을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탐욕으로 세운 왕국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80억의 복수는 그렇게 인간의 본성과 핏줄의 허망함을 남긴 채 전설처럼 사라져갔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고 다시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막이 내리고 무대 위에는 오직 진실의 무게만을 견뎌낸 노파의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